IP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이 특허청과 함께 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적재산의 범주가 달라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재산제도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AI 인공지능의 한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IPR을 시도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아마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봐서 저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카피라이트와 리프터 관련해서 이 프리라이트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AI 시대 혹은 이제 제4 산업혁명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다른 차원에서도 중요한 논의들이 아마 내일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마 이제 그 새 정부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글로벌 공동연구와 네트워크의 적극 참여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가 지금 방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개 그 기술 영역에서 우리가 국가 핵심 기술을 지정하거나 연구하는 보안 과제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이 기술을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가,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이전해 주는가의 문제입니다. 대개 이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일본에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만, 과학 논문을 발표한 이제 국가의 흐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이 과거에 비해서 이 미국이 2003년도만 해도 모든 논문에 진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의 힘이 거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10년 후에 보면 중국이 대등한 힘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G2 하지만 중국이 힘을 보는 거죠. 또 하나, 이 세계적 인구의 국제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핵심적 영역입니다만, 사실 중국과 이 미국이 건너가는 이 부분을 봐도 역시 포인트가 잘 안 나가나? 일단 이 부분을 봐도 이 굵기에 따라서 서로 교류가 늘어나는 겁니다. 기술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공동 네트워크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습득해내는 것, 얻어내는 것, 이것을 아마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희가 SCI 논문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 우리가 와 있다는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더 실속 있는 것은 그런 국제적인 공동 네트워크와 랩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를 하는 과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문의 발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연구자의 세계적인 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적인 과학자를 한국으로 인바이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국제적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는, 캐치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업 보안에 관해서 간단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보안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이제 산업 보안에서 얘기했던 것은 물리적 보안 부분과 인적 보안이 중심적 요소를 이루었던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4차 혁명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이제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역시 이 부분도 바뀔 거라 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보안 부분도 장점이 많죠. 전력에 대한 자동 수집, 자동 공급,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을 하지만 또 반대로 인프라 공격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유출하면서 대규모 정전을 일으키는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가 새로운 가능성도 있지만 위기를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유럽연합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자율자동차, 이제 자율 운행이 되고 드론과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대개 해킹의 얘기를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말씀하십니다. IBM이 이제 설정한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커넥티드 카에 관해서 자율주행차에서 공격 가능한 것을 18가지를 정해놨더라고요. 18개의 분야에 혹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막 그런 거 이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자동차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을 만약에 해킹 당한다거나 다른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스템에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의도적인 이런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이 부분에 뒤떨어지지 않게 가야지 않는가 싶습니다. 공장이나 발전소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그 랜섬웨어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아마 각 기관에서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잘 지난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런 디도스라든가 그런 공격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와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의 감시라든가 자동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공급을 제어하는 장점도 있지만 위험물을 만약에 악용하면 말 그대로 화재가 일어나거나 또 다른 경우에 만약에 발전소에 멜트다운이 일어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계가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동안에 사람이 통제하기 때문에 사람이 수동으로 스톱워치를 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율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큐리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개인들에게 이 스마트 가정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나라에서 또 여러 이건 기업 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광고에서 대체적으로 가스라든가 전기불을 이렇게 제어하는 정도의 우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 환경에 관련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쾌적하게 되고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통제되는 시스템들을 가정하고 이미 이 부분들은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데이터가 유출되거나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범죄라든가 테러에 오히려 노출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파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단위뿐만 아니라 정부 단위에서 표준화를 비롯해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과 기술보호란 세계적 흐름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법적인 측면에서만 봐도 이미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보험 국제조약 같은 것이 자율주행이 혹은 드론이 본격화된 시점에 이제 이렇게 저희들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일부는 드론과 관련해서 항공법이라든가 통신법이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또 의료법이라든가 의료진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원격 의료진료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데 여하튼 AI가 의료진단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관련된 법을 좀 바꿔야겠죠. 제조물 책임법, PL도 마찬가지고 교육과 건강에 관한 것도 개별된 법률들이 지금의 법률이 아닌 다른 형태로 법률이 변화하고 그 제도화를 통해서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IBM이 이제 그 인터넷의 어떤 사물 인터넷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입니다만 저희도 이는 플로우 차트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방면의 의견을 모으고 분산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미래 세계를 이제 구축하는 시스템을 저희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역시 이제 IBM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시큐리티 아키텍처에 대한 설계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구체적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미 개별 회사입니다만 세계적 회사들은 이런 미래 시대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라든가 AI 시대에 대비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이미 준비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척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아시아적인 물리적과 인적 보안 부분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연구하고 아마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연합에서 역시 이제 이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갖다 저감시키는 방안, 또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이미 이 4차 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진전되는 데 따라서 기술의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단위인데 IoT 시큐리티에서 통신 업계인 예를 들어서 GSMA에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IoT 시큐리티를 할 거다.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실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보안 대책을 검토하고 실제 적용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겠다.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거 지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 그다음에 개인적 데이터를 모았는데 이게 혹시 법적 규제는 없는가? 또 이걸 도대체 뭐에 쓰려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이제 이 모아진 자료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떤 영향은 이렇게 악영향은 없었는가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자료를 보존하거나 이동하는데 인터페이스 간에 있어서 혹시 문제는 없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IoT 시대에 있어서 또 하나는 이 데이터가 혹시 개인의 사적 생활에 문제를 주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 생활, 개인의 실시간 데이터를 했는데 건강, 뭐 습관 이런 걸 또 종교 이런 걸 해서 이게 이상하게 악용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그걸 통해서 이 IoT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을 이미 이 통신업계 차원에서도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저희도 아마 이런 부분 좀 깊이 따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늘 경쟁 상대인 일본도 이 부분에 경산성과 총구성 중심으로 이미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설명했는데요. 방침에 대한 것, 그다음에 분석에 관한 지침, 그다음에 설계 지침, 구축, 운영 보수에 관한 5개 지침을 해서 다는 실천했습니다만 각각의 21개의 지침을 일본에서 IoT와 관련된 예를 들자면 시큐리티 대책은 이렇게 수립해라. 이걸 기초로 하자. 이렇게 지금 내세웠습니다. 물론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입니다만 서비스 구입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상한 데서 하지 말아라. 초기 설정, 그다음에 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기기를 팔 때는 반드시 데이터를 지워라.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보안의 대책으로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구체적인 요점에 대해서 이제 10가지만 제가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본은 지금 21가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IoT 시대의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 작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강조 사항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은 뭐 항상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려 우리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제도와 법을 우리가 이렇게 좀 토대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법을 좀 개정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이제 각 부처만의 또 장점도 있습니다. 부처의 갖고 있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해서 각 부처들이 융합해서 데이터 시대와 플랫폼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특허청에서 주로 하는, 이제 일본하고 저희하고 좀 약간 다른 걸 아실 겁니다. 일본은 저희들 같이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 영비법으로 해서 해외로 나오는 기술까지 통제합니다. 뭐 이런 부분과 산업기술방지법, 또 그 최근에 이제 발효가 되는 이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등에 관한 기술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련 부서인 특허청이라든가 산자부라든가 또 방위사업청이라든가 혹은 또 그 윗단위인 여러 중앙수사관의 그 장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시큐리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그것을 보안을 규제로 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의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재벌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현재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초월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협조는 저는 필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소기업도 같이 가야겠죠. 같이 이런 AI 허브뿐만 아니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해서 데이터 플랫폼의 최상급 모델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와 기업이 같이 가는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 4차 산업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 기반 기술과 따지면 기술이 우리가 국가 핵심 61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고 방위산업 기술은 141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기술은 역시 이제 이거는 단위가 좀 다릅니다. 4,000개에서 6,000개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신기술은 2년 단위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4차 혁명 시대를 저는 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재 양성과 이제 기업 지원에 대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좀 과감하게 외국의 전문가들을 좀 모셨으면 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그 카이스트의 예를 들고 외국의 국내 학자를 초빙하는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뭐 국내 학자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른 나라의 국가의 학자들도 연구자들도 많이 초청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국가 R&D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제가 있는데 4차 산업에 관련된 것, 그것을 보안 과제로 화해해서 우리가 기술을 보안을 지키면서 개발하는 이 시스템에 전력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가 가진 또 방산 기술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지금도 물론 기술 통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세제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리스크도 커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계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힘을 모아서 정말 4차 혁명 시대에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고 새로운 사회로 가는, 새로운 희망을 갖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고, 이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또 학계와 연구 언론계 차원에서 함께 힘을 합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민배 교수님 감사합니다.